자, 제가 법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날도 추운데 다들 모이셨는데 법학 수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요. 법학은요, 지난 10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럭비공 뛰듯이 한다 그럴까요? 좀 일정한 게 없어요. 뭐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렵고 이렇게 좀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그러면 11월 달에 본 그 시험은 출제가 어땠었냐? 약간 좀 올해 이례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5개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육론이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높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트면 법학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점? 15점? 그러니까 14점 나온 해도 있고 16점 나온 해도 있고, 요게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이상해요. 이게 일시적 현상 같은데 20점이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습니다. 6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그 법학 문제 이게 한번 이렇게 그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전공 A의 2번은 요건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뭐 해설 강의 아니까 정답하고 해설 안 하겠습니다. 법 일반론에서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4번 있잖아요. 전공 A 4번. 요것은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A의 10번 문제, 10번 문제. 전공 A의 4번 문제는 헌법하고 노동법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2점짜리예요. 전공 A의 2번 문제 2점짜리는 법 일반론이고, 전공 A의 4번 문제는 헌법과 노동법이 결합된 2점짜리 기평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공 A의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 헌법 문제인데 4점짜리가 나왔습니다. 4점짜리가 쭉 나왔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난이도가. 이런 말씀을 초면에 드리면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에 20점 6문제 다 제 책에 있습니다. 제 책에 다 찾아봤어요, 이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뭔가 쉬우잖아요. 그렇죠? 또 알아도 그 시험장에서 좀 제대로 안 써지는 경우가 있죠. 이 문제가 좀 그래요. 이게 다 했는데도 4점 만점을 다 맞기에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의 11번, 이게 또 4점짜리 문제인데요. 형법하고 형소법이 좀 결합돼 있어요. 뭐 형법하고 형소법이 결합돼 있습니다. 뭐 소년법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게 소년법 문제 같은데, 사실은 형법 지식하고 형소법 지식을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년법 지식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소년법 내용을 형법 파트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형사특별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형법하고 형소법 문제인데, 요것도 책에는 다 있지만 실제 쓰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책 찾아보면 다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 있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의 8번 문제, 8번 문제가 또 헌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이 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헌법이 법학의 한 파트인데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이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그 노동법 결합된 게 1점짜리였었잖아요. 그다음에 4점짜리 2개면 헌법이 9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이렇게 비중이 높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용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그 사회과의 3가지 전통이라 그러죠. 3가지 전달에서 시민성 전달, 문화유산 전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으로서 어떤 그 사회과, 과학으로 사회과, 뭐 그런 전통이 있고요. 또 반성적 사고, 뭐 내지는 반성적 탐구로서 사회과, 의사결정 모형 이런 거. 그런데 헌법이요,
그 세 가지 전통 중에 두 개가 걸려요. 첫 번째, 문화유산 전달로서 사회과 전통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과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 그러죠. 문화유산 전달한다. 그럼 그 문화유산 전달이라는 게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전달한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질서 체계, 이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처음에 성립해서 뭘 지향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유산이 전달된다는 게 사실 헌법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자유평등이라든지 민주주의 전달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전통하고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전통이 있잖아요.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전통하고도 결리는 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회과 교육학 배우실 때 하버드 모형 배우셨을 거예요. 논쟁 문제. 그 반성적 사고로 사회과 쪽에서 강조하는 수업 모형이잖아요. 하버드 모형에서 그 가치 문제 해결 기준이 헌법적 가치잖아요.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 전통 중에서 두 개가 걸려요, 사실은 헌법이. 그래서 그 교과서도 보면 교육과정 그 반영 비율도 다른 법보다 높고 임용에서도 출제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9점은 심했다. 올해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올해가 헌법이 9점이 나온 게. 전공 B의 8번 문제 있잖아요. 요것도 책에는 다 있지만 우리 뭐 책에 있고 그걸로 뭐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실전은 다 쓰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그다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의 9번 문제, 요건 민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법 문제가 나왔는데, 배점을 딱 보니까 이게 배점을 발표는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작성 방법에 질문 3개가 나오거든요, 나란히. 첫 번째, 두 번째가 1점씩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요. 세 번째 질문이 2점짜리 같아요. 그 민법 390조 그 단서 내용 쓰는 거. 요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저야 뭐 20살부터 법전 잡기 시작해서 계속 보니까 그럼 뭐 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사과 선생님들한테 이게 당연한 거냐, 민법 390조가 사실 아니거든요. 분명히 공부했거든. 사례도 생각나거든. 전문 내용 써라 그러면 순간 멈칫합니다. 민법 390조가. 물론 제가 수업할 때도 막 예의 들어가서 설명했고 책에 있고 또 우리 뭐 4인 4색 할 때도 펑크내서 뭐 이거 써봐라 막 이렇게 한 내용인 거 맞아요. 하지만 실전에서 쓰는 거 만만치 않았을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차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그냥 평균적인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라면 그 전공비의 9번에서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질문 있죠. 민법 390조 단서 쓴 거. 요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쓰셨다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대비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말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참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와서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올해 그 수능이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지만 난이도 높았다면서요. 올해 뭐 법 문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그냥 제 책에 없을 정도로 진짜 이건 개론서 수준 넘었는데 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문제는 없지만 그 뭐랄까요, 선탁이라나 줄탁이라 그러나요? 선탁. 이게 1학기 보면 개론서 이거 넘었는데 아닌데 이거 들어올 수 있는데 아리까리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준커의 킬러 문항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뭐 공부 방법 이거 지금 듣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그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는 무조건 정독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5종이나 되는데 어떤 교과서로 할까요? 다 하세요. 세상 날로 드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하세요. 다 해요. 다 하면 뭐 공부가 5배가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나오고 이 교과서 나오고 그럼 이건 굉장히 출제 가능성 높겠구나. 여기서 나오면 꼭 맞춰야 되겠구나. 근데 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 교과서는 있네. 다른 교과서 사정이 있는데 여기만 있네. 그러면 이것도 뭐 알아두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종 교과서를 골라가지고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 보는 거에 비해서 5종을 구했다 그래서 공부가 5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진짜 수업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건데,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고 내지는 졸업반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부 고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법학은요, 그리고 우리 교육학이나 사회과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개념학습 이야기할 때 구체적 개념, 추상적 개념 이야기하잖아요. 법학 개념들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그 교육학이라든지 사회과 교육론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개념학습에서 추상적 개념은 예모형 내지는 어떤 원형 모형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책에 나오죠, 그 교육학 책에. 그래서 요건 티피컬 타입을 생각해야 돼요. 티피컬 타입. 예를 들면 불법행위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뭐냐? 거기에 해당되는 티피컬 타입. 채무불행이 뭐냐? 그럼 채무불행에 대한 티피컬 타입. 법률행위가 뭐냐? 그럼 법률행위에 대한 티피컬 타입.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법대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법조문 외우려고 그러고 판례편 외우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하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복학에서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를 생각했어야 돼, 예를. 어떤 법학 개념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티피컬 타입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즘도 교수님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을걸요. 제가 법대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은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거칠게 다뤘던 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생, 고등학교 물도 덜 빠진 우리한테 거의 뭐 대학원생 수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워낙에 수준이 높고 대학자들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예를 통해서 공부해라, 이걸 교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자는 아니잖아요. 학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용 수업할 때 법 이쪽 수업할 때 전 맨날 강조드려요. 티피컬 타입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하고 티피컬 타입을 헷갈리면 안 돼요. 판례는요, 대법원까지 그게 간 거예요. 왜 갔겠어요? 티피컬 타입이면 대법원까지 가겠어요? 티피컬 타입이 아니니까. 이 개념에 이게 들어오냐 아니냐가 아리까리 하니까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사실 티피컬 타입이 아니에요. 판례보다는 진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걸로 티피컬 타입을 생각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깊이가 참 이게 조절이 힘들어요. 제가 법학 파트를 담당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일반 사회가 5개 파트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법학이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파트입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일단 학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법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학문 체계가 있었어요. 2000년 전부터 법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론 축적이 많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법학 박사가 좀 많아요. 이건요, 학문이라는 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서 학자 숫자도 많아요. 법학은 학문적 수요가 굉장히 많은 학문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법적 분쟁이 좀 많습니까? 특히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훨씬 더 법적 분쟁은 현대 사회로 훨씬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 권위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 뭐라 그러면 참아요, 그냥. 국가에 충성해야지, 복종해야지. 현대 사회 그럽니까? 아니요, 자유권리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법학과 다닐 때 공부했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쌓으면 제 키보다 더 높은 거 아세요? 제가 법학 공부하면서 읽었던 그 법학 전공서들을 갖다 쭉 바닥부터 쌓잖아요. 저 키보다 높게 올라가요, 이게 책이. 우리 임용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발표한 건 분명히 임용법학은 개론서 수준에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개론서는 얇잖아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자꾸 반칙을 하네요. 그래서 깊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우리 선생님들 고민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파트 같으면 이 책을 보면 된다. 이쪽 파트는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 교육론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요. 그 뭐 참호 공저라 그러나요? 뭐 이 책 보면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 같은 경우는 옛날엔 3인 공저 많이 봤는데 요즘 2인 공저 많이 본다.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법학에 그런 개론서가 있냐?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시장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사회과 교육론 내지는 일사를 공부한다, 일반 사회 교육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일반 사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장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 같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책이. 경제학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경제학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서 시장이 막 활발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 뭔가 경제학 언론 시장이랄까요?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법학 개론이 시험 과목인 그런 시험이 뭐가 있는지 생각 안 날걸요? 거의 없어요. 일반 저쪽 뭐 공무원이나 자격증 시험에도 민법이면 민법, 헌법이면 행정, 뭐 헌법, 행정이면 행정법 과목들이 그렇게 돼 있지. 법학 개론이란 과목에 어떤 시험 과목이 없어요, 거의. 물론 있는 시험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 그럼 시장 수요가 없으니까 시험 공부하기에 적합한 개론서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 조절이 굉장히 힘든데요. 이건요, 진짜 민망해 죽겠는데요. 그냥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판단 잘할 거 아니에요? 요건 임용 기출 쭉 보니까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요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요건 모르면 진짜 바보 될 것 같고 요건 알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구분도 좀 됩니다.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조문은, 요 판례는, 이 개념은 이건 모르면 바보 되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되고 이 이상은 좀 알면 좋은데 이건 좀 출제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희박해 보인다.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천 도서 왔는데요. 추천 도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학 개론이라는 게 시장 수요가 별로 없어요. 법대들이 법학 개론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해요. 법대에서 법학 개론은 그냥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생 물 덜 빠졌을 때 교수님이 거의 그냥 뭐 와가지고 대충 뭐라 그럴까요? 정신교육 내지는 뭐 앞으로 니들 법학하려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시간이어서 어차피 뭐 책 뭐 4분의 1 페이지 그 전체 페이지 4분의 1 분량 나가면 종강하는 과목인데요. 그래서 이게 개론서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임용 시험을 위한 적절한 개론서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저랑 같이 가시자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강의실에서 봬요. 알았죠?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